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미혼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말 못할 아픈 과거가 있어요. 수십 년 전 잃어버린 여동생이 있거든요. 아빠는 제가 기억할 수 없는 아주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다고 엄마가 설명해 주셨어요. 왜 돌아가셨는지 어떤 이유였는지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서울역에서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 차표를 끊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엄마를 닮은 사람을 발견했는지 옆에 엄마가 있는데도 그 알 수 없는 아줌마를 막 따라갔어요. 그냥 홀린 듯이 낯선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엄마는 제가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허둥지둥 소리 지르며 저를 찾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때 아주 어린 동생이 엄마 품에서 칭얼대며 울고 엄마는 제가 없어졌다는 소식에 정신이 팔려 어쩔 줄 몰라 하셨고요. 그때 어떤 할머니께서 본인이 아이 안아줄 테니 빨리 첫째 찾아보라고 그랬나 봐요. 엄마도 그때 정신이 없으니 여동생을 모르는 할머니한테 맡기고 저를 찾아 나선 거죠. 그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엄마 닮은 아줌마를 놓치고 혼란스러워서 사람들 틈에서 막 울고 있는데 하늘 색깔 옷에 남색 모자를 쓴 경찰 같은 사람이 절 번쩍 안아 올리면서 엄마한테 가자 하고 저를 엄마한테 데려다 준 기억이 있어요. 저를 찾아다니던 엄마는 절 혼내면서 낯선 사람 따라가면 어떡하냐고 엄마 간 떨어질 뻔했다고 하면서 제 등을 막 두들기며 혼냈던 기억이 있어요. 저를 찾자마자 엄마는 불현듯 여동생이 생각나는지 제 여동생을 데리고 있었던 할머니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도망가고 없어졌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가는 것도 있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제 여동생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엄마는 찾기 시작했어요. 1시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서울역 전체에 동생을 찾는다는 방송이 나오는데도 동생을 데려간 할머니와 동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된 영무원 직원분들과 경찰들이 와서 동생을 찾기 시작했어요. 새벽까지 엄마는 정말 실신할 듯이 동생을 찾았습니다. 저는 겁에 잔뜩 질린 채 여자 영무원 언니 옆에 꼭 붙어서 쥐죽은 듯이 상황을 지켜보았고요. 모두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 30여 년간 동생을 찾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생계도 내팽겨둔 채 전국의 고아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전단지도 뿌리고 그 여름 더운 날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까지 아이를 찾는다는 전단지와 함께 서울역을 떠나지 못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할머니들이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바보로 만든 다음 팔아버린다는 소문도 무성했고 섬에 팔아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엄마는 돈도 없는데 배를 빌려서 전국에 있는 섬에 가시기도 했고 지하철역에서 구걸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 미친 듯이 달려가 얼굴을 확인하기도 수백 번. 그렇게 엄마는 수십 년간을 당신 때문에 아이가 없어졌다는 죄책감과 함께 결국 비교적 이른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명은 심장 판막증이었습니다. 심장이 완전 쪼그라들고 뇌경색, 부정맥, 갑상선 등 합병증까지 생기셨죠. 엄마는 떠나기 직전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때 그 할머니한테 여동생을 맡기지 말았어야 하는데 너무나 미안하고 내가 떠나고 여동생을 찾게 된다면 엄마가 많이 미안했고 많이 사랑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이를 찾느라 너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늘에서라도 널 지켜주겠다며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정말 독하게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엄마가 찾지 못한 동생을 나라도 책임지고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6년간을 수험생활 끝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위와 능력이 있어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늙어서도 동생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습니다.
어디선가 잃어버린 제 동생처럼 부모님을 잃고 영문도 모른 채 납치되어 홀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을 법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선 변호사와 인권 변호사를 병행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유명 로펌에서 높은 연봉을 제의하고 스카우트 연락도 많이 왔지만 저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저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법무부에서 활동했고 소송 단계와 재판 단계, 모든 단계에서 조력을 하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한 섬에서 주민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대거 발견되어 무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가 한 TV 프로그램 취재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수십 년간을 무임금 노동에 부당한 처우를 받고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보상받게 하는 일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사노동을 하고 부당하게 처우받는 여성분들 위주로 사건을 맡았는데요. 수사를 하고 분석을 하던 중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건을 맡은 2명의 여성분 중 한 분은 외국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 온 분이라 신분이 특정되었는데 한 분은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도 없이 주민번호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릴 적 잃어버린 동생 때문인지 유난히 그 여성분에게 신경이 많이 가더라고요. 착각인진 모르겠지만 무표정으로 있는 모습이 엄마가 힘들어할 때 얼굴에서 보인 분위기와 너무나 닮아서 약간 소름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실종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저는 혹시 모르니 가족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여성분을 경찰에 유전자 정보 등록을 시켰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등록시킨 이 여성분이 유전자 정보가 부모님을 찾게 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국립과학조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한 가족들과 이 여성분이 친자관계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가 경찰에 통보된 것입니다. 정말 기적같이 그 여성분 가족들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수십 년 전 놀이터에서 딸을 잃어버린 후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봉고차를 사서 딸의 얼굴을 현수막으로 만든 후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딸을 찾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마저도 못하게 되니 전전긍긍하던 중 기적적으로 딸을 찾게 되신 것이었지요. 정말 제 여동생을 찾은 것 마냥 너무너무 기뻤고 그 가족들도 저에게 감사하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저는 끝까지 그 여성분에게 법적 도움을 주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옆에서 도와드렸어요. 참 기쁘고 변호사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 씁쓸한 마음도 들었죠. 내 여동생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생사라도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족들을 보니 여동생이 더욱더 보고 싶더라고요.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여동생의 얼굴. 그때 그 서울역의 기억들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저는 그 아픔을 잊기 위해 다시 변호사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 이후로 3년 정도 흘렀을까요? 갑자기 실종 수사팀에서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동생을 찾은 것 같다면서요. 미국에 입양된 동생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찾고 싶다며 경찰청 장기 실종 소속팀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실종 및 입양 기록을 확인하여 국제우편으로 동생의 DNA를 확보하고 경찰에 등록되어 있던 가족들의 DNA를 비교한 결과 저와 동생이 가족관계임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거였어요. 정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생은 앵벌이로 지하철에서 구걸하고 있다가 동생을 감시하던 사람들을 피해 버스 정류장 쪽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한 어른에게 미아 신고를 당하고 그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입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고 하네요. 피눈물이 나는 생이별을 한 지 수십 년이 지나고 엄마까지 돌아가신 후에야 동생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하늘이 저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저의 도움으로 가족을 찾게 된 그 여성분 생각도 나면서 엄마 생각도 나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나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돌아온 여동생을 만나게 되었고 그냥 만나자마자 바로 저 애가 내 동생이구나 정말 바로 알았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동생을 보자마자 정말 심장이 터질 듯이 꼭 껴안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미안해.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많이 널 사랑했어. 많이 미안해. 그래도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하늘에서 엄마가 우리 자매 만난 거 알고 정말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생은 다행히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게 되어 어눌하지만 어느 정도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원래 고향인 한국의 기억을 잊지 말라고 틈틈이 한국말과 드라마나 예능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너무 감사하던지요. 서울역에서 너를 잃어버리고 나 때문에 널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단 한숨도 마음 편히 잘 수 없었고 수면제가 없으면 잠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었기에 차마 널 세상에 혼자 두고 나 혼자 죽을 수 없었기에 악착같이 살았어.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고 말했네요. 저와 동생은 정말 부둥켜 안고 펑펑 눈물 흘리며 지난 수십 년간의 세월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정말 너무 기쁘고 슬프고 먹먹하고 한스럽고 복잡 미묘하게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년에 몇 번이라도 저와 동생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만나기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동생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하늘나라에 가서도 엄마에게 떳떳할 것 같습니다. 제발 더 이상 아동 실종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 납치해서 돈벌이로 이용하거나 수단이 되어선 안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동 납치는 그 가족 전체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간접살인입니다. 제발 저희 가족의 아픔을 봐서라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아동들이 실종되고 납치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글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밖에서 혼자 구걸하거나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작은 관심과 신고가 그 아이들 지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구원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세상사 죄짓고 못 산다는 거 오늘에서야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요. 저는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제 딸은 주변에서 엄마의 나이를 들으면 다들 깜짝 놀란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남편과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남편이 대학생이 되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회사를 다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 그냥 빨리 결혼하자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했었죠. 남편의 집안 자체는 유복했었고 저희 집은 반대로 가난했기에 더더욱 남편은 저에게 연민의 감정을 많이 느꼈었나 봅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제가 생각지 못한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저희 생활은 급격하게 변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제 나이 22살, 남편 나이 24살. 남편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 저희 집은 난리가 났고 남편 집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남편 저녁까지 반년도 안 남았던 터라 그나마 좀 다행이긴 했었는데 시댁에서 혼전 임신한 며느리가 뭐가 그리 반가웠겠나요. 그런 이유로 결혼식은 아이를 먼저 낳고 하게 되었고 그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고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남편이 전역할 때까지 시부모님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 지나가다가 우연하게도 뵌 적은 있어도 이렇게 갑자기 같이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터라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얼굴만 알고 지내던 어른들이 이제는 저희 부모님처럼 모셔야 되다 보니 어린 나이에 집안일 자체도 아직 손에 잘 안 맞았고 임신도 처음이라 그로 인해 몸도 힘든 것도 내색 한번 못하고 그 집에서 끙끙대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시아버지는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반대로 시어머니는 제가 엄청나게 못마땅하신지 절 볼 때마다 한심한 여자로 쳐다보듯이 하셨고 저와 대화 자체를 나누는 것조차 싫어하시더군요. 남편이 전역할 때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배는 만삭이 되어갔고 집안 분위기는 그만큼 삭막했었지만 어쩌다 남편이 휴가라도 나와서 보는 게 제 유일한 희망이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저만 보면 결혼하자고 잘해준다 말하던 남편은 제가 막상 임신하고 집안에서 불안해하며 오로지 자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점점 전역할 때가 다 되어 가니까 이제는 반대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지 거기다 저의 불러오는 배를 보며 인상이 별로 좋지를 못하더군요. 누구보다 저를 좋아해 주던 남편이 막상 전역할 때가 되니 이 젊은 나이에 막상 결혼을 한다는 게 내심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는 쌀쌀맞게 그지없었고 그 이후 남편이 전역하면 이 집에서 벗어나 그때 되면 정말 남편과 행복할 줄 알았던 제 인생은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그게 문제였을까요? 뱃속에 아이가 만삭이 다 되었지만 저는 우울증에 걸렸고 인생에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마지못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전역하고는 바로 대학교를 복학하더니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올 때도 있더군요. 학교에서 모임이다 과제다 말하며 좀 기다리라고 마냥 성질만 내고 늦게 들어와서는 제 얼굴은 보지도 않고 뒤돌아 서서 잡니다. 심지어 여자까지 생겼는지 나갈 때는 있는 힘껏 꾸미고 나가고 저와 나갈 때는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쪽팔린다며 좀 떨어져서 걸으라며 면박을 줬었죠. 그래서 제게 참다 못해 뭘 그렇게 내가 잘못했냐고 하니 남편은 저에게 지금 우리 나이에 아이가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당키냐 하냐며 네가 임신해서 길거리를 대놓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냐는 말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저는 하혈을 하였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아이가 뱃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아이 하나만을 생각하며 버텨왔는데 그런 일을 겪게 되니 저는 도저히 이 집에 있기가 싫어졌고 시댁 식구들도 남편도 저에게는 괴물로만 보이더군요. 제가 그래서 집을 나가고 싶다고 하자 남편은 잘 생각했다고 어쩌면 이렇게 된 게 우리한테는 정말 잘된 일이라며 너도 젊은 나이에 나 같은 쓰레기 만나면 좋을 거 없지 않겠냐며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순간 너무나도 화가 나서 뺨을 한 대 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신줄 놓고 남편에게 욕을 하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냐고 이게 어떻게 해서 네가 봤을 때 잘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 네가 임신시켜놓고 이제 와서 그게 말이 되냐니까 남편은 맞은 게 열받았는지 멱살을 잡으며 까불지 말라더군요. 그 뒤로 시아버지는 저를 불러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서로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마음은 아프겠지만 나의 못난 아들이 어린 나이에 철이 없어서 저지른 일이라고 아기는 미안하다며 그 당시 돈으로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며 합의 이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죠. 제가 태어나서 만져보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이혼해서 제가 돈을 드리려고 하자 그 돈이 자식 목숨값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돈을 쓸 수가 있겠냐고 부모인 우리가 모자라서 너한테 이런 아픔을 준 것 같다며 그 돈으로 그냥 너가 뭐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속물적인 말이지만 막상 큰 돈이 있으니 사는 것 자체가 달라지게 되더군요. 그동안 갇혀서 지냈던 삶을 벗어나 혼자서 서울로 상경하여 집도 구하고 예전부터 다니고 싶었던 미용사 학원을 다녔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직 제 나이는 20대 중반이었던지라 그때부터 남자에 대한 혐오도 컸고 그로 인해 연애도 안 하며 오로지 저는 미용사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 후 그 뒤로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일부러 유명하다는 헤어샵들을 돌면서 디자이너 선생님의 보조 역할을 시작으로 밑바닥부터 무일급에 가깝게 일을 했었고 그렇게 몇 년 일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들과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을 합쳐서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 저만의 헤어샵을 오픈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오픈한 미용 헤어샵이 잘 되어서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고 또 확장하고 오픈하고 나중에는 미용 헤어샵만 6개를 가지고 있는 원장님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관리하기가 버거워서 개인 샵은 제가 운영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체인점으로 하여 제가 돈을 투자해서 수익만 벌어들여가는 구조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상 먹고 사는 것은 이제 걱정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벌게 되었죠. 혼자 살다 보니 자동차도 외제차로 사보고 아파트도 샀고 나중에는 대출도 끼고 미용실 상가 건물 전체도 사게 되었습니다. 말이 거창해서 건물이지만 조금 낡은 지방 상가였지만 제 명의로 된 상가 안에서 제가 그렇게 매장을 운영하니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도 많이 났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남자를 만나 재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20살 초반이라는 재혼녀라는 딱지가 있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나아져서 그런지 그건 그렇게 큰 흠은 되지 않더군요. 나이도 어느덧 32살이 되었었고 몇 번의 선을 보다가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던 현재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주부처럼 아이도 낳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렇게 여느 부부처럼 의견 차로 갈등이 한 번씩 있었지만 그건 어느 부부나 다 있는 정도였고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다 보니 여행도 자주 가고 딸아이한테도 정말 잘해주게 되더군요. 과거에 전남편과 이혼해서 제 인생에 결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누군가와 사랑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어서 살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막상 남편을 만나니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살았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가지고 버린 돈들은 더 커져만 갔고 예전에 사뒀던 상가 건물도 비싸져서 그걸 팔고 그동안 모은 돈들로 더 큰 건물들을 사게 되었었죠. 그렇게 새 건물을 사게 된 어느 날 세입자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데 누군가가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서 봤더니 글쎄 저의 전남편이더군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월에 그 나름 잘생겼던 얼굴도 지금은 폭삭 늙어버렸고 머리까지 벗겨져서 처음에는 제가 못 알아봤어요. 전남편이 저를 보고는 처음에는 놀라더니 저에게 해맑게 웃으며 반말까지 내뱉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길래 이렇게 건물주가 되어서 온 거냐며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제가 그래서 미쳤냐고 뭐하는 짓이냐며 손을 빼면서 말을 하자 전남편은 진짜 미쳤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자기 아내라고 소개를 하더군요. 저는 미친 소리 그만하라고 우리가 이혼한 지가 10년도 더 되었는데 아내는 무슨 얼어 죽을 아내냐고 우리는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말하자 전 남편의 표정이 싹 변하더니 돈 좀 벌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냐고 말하는 전 남편. 알고 봤더니 원래부터 상가 내에서는 사고뭉치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과거에 사업한다고 깝죽거렸다가 그 많던 시아버지 재산까지 싸그리 다 날려먹고 결국 집까지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벌이다가 그것도 전부 망하고 신용불량자까지 돼서 끝내는 재혼한 처가댁 재산으로 이 가게를 오픈하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그 가게조차도 맨날 자리를 비우면서 잘 있지도 않고 지금 전 남편의 아내가 혼자서 힘들게 아주 힘들게 겨우겨우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인간은 지금 현재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사람들에게 소개한 셈이니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인간인지 말 안 해도 뻔한 수준이었죠. 그때부터 전 남편은 저를 찾아와 돈 좀 빌려달라며 우리가 비록 예전에 헤어졌지만 그래도 예정이 있지 않냐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무시하자 전 남편은 성질을 버럭 내더니 네가 성공한 게 우리 아버지 돈 아니었으면 이렇게 성공했겠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그 돈 갚으라는 말에 저는 그건 위자료고 그렇게 따지면 너네 아버지가 너한테 돈은 더욱 많이 줬을 텐데 그 돈은 싹 다 말아먹고 부모님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놈이 무슨 염치로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냐니까 전 남편은 순간적으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더군요.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휘둘렀고 그 휘두른 물건에 팔에 마저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다행히 그 이상 큰일이 생기기 전에 큰 소리가 나는 걸 들은 사무실 사람들이 제 방으로 들어와서 전 남편을 막아주었고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팔에 붕대를 감을 정도의 작지 않은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인간 쓰레기가 된 그 인간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앞에서도 전 남편은 당당히 저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저는 바로 변호사까지 부르고 전 남편은 폭행죄로 진행하여 고소권으로 넘어가 형사사건까지 할 거라는 말이 나오자 그제서야 전 남편의 안색이 확 바뀌더니 진짜 취소 안 할 거냐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사실 전 남편은 지난번에도 술을 먹고는 폭행죄로 폭행 전과가 있어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가관이었던 것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 부인이 저를 직접 찾아와서는 남편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대로 감옥에 좀 제발 보내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평상시에도 술만 먹었다 하면 사고만 치니 함께 살기 싫었던 거죠. 그러면서 감옥이라도 가면 적어도 앞으로 사고는 안 칠 거고 또한 그걸 빌미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도 문득 전 남편의 지금 아내가 동병상련의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집에서 이혼 안 하고 계속 살았다면 아마 이 여자처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전 남편을 그렇게 감옥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막상 그렇게 감옥에 간다고 하자 전 남편은 눈물 콧물 다 짜내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래도 예정이 있지 않냐는데 진짜 일말의 연민도 안 생겼고 그대로 감옥에 가서 반성 많이 하라고 보내줬어요. 그 뒤로 전 남편의 아내는 제게 연신 고맙다고 했고 저는 전 남편 아내에게 만약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계약 날짜가 만료 안 되었어도 보증금 먼저 빼줄 테니까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아이들과 전 남편이 모르는 곳에서 살라면서 가게를 빼고 보내줬어요. 모든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고 나니 인과응보라고 17년 전에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전 남편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참 인생은 그야말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맞는 말 같습니다.